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06페이지부터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이거 공부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어도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해야만 뭐 성립을 한다든지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의사표시만 있었지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필요 없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럼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는 입법주의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표백주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백주의. 표백은 겉으로 나타냈다. 우리 길 가다 보면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백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그 백이 이제 표백이죠. 표백주의가 있고 상대방에게 보냈다. 그럼 그걸 발신이라고 얘기하죠. 발신주의가 있어요. 또 도달주의가 있습니다. 도달주의다라고 할 때 이제 이건 상대방에게 보낸 거고 도달은 뭐냐? 도달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지가 있습니다. 요지는 알았다예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알았다. 이걸 요지라고 하고 그럼 도달은 뭐냐? 도달은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요지의 가능성이 생기는 걸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어떤 걸 취해야 될까? 그렇죠. 표백주의를 취하게 되면 표의자에게 너무 유리합니다. 발신주의 같은 경우도요. 요지주의를 취하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건 도달주의인 거예요.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요지할 가능성, 즉 몰랐어도 아직 알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요지할 가능성 정도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합리적이죠.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 없냐? 예, 있습니다. 표백주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도 없습니다. 도달시킬 수도 없는 거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나오면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뭐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뭐 이런 거죠. 유언, 유증 이런 것들이고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아니면 발신주의인데 원칙이 도달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취하고 있는 건 우리 민법상 확답 3가지예요. 확답, 그 다음에 사원 총회 소집 통지,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라고 하는데 이 확답은 3가지인데 제한능력자에서 하나 나와요.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제한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측에다가 확답을 요구했을 때 그 확답이 발신주의고요. 또 무권대리에서도 좀 나오죠. 무권대리가 있을 때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무권대리의 효력이 불확정적 무효다 보니까 본인한테 무권대리인과 이런 법률 행위를 했는데 유효로 할 겁니까? 무효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 그 확답도 발신주의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가 인수가 됐을 때 여기에서 또 하나가 나오죠. 채무 인수가 됐을 때 채무 인수는 채권자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그 승낙 최고에 대한 채권자 측의 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은요. 이미 있었던 법률행위의 효력을 마무리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발신주의를 취한다. 의사표시를 발송했을 때.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요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요거 무권대리 쪽에서 요거 별개로 보면 되는 거고 사원총회 소집 통지도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아니고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 그래서 격발 그랬는데 그냥 우리 격발 그러니까 격지자 승낙이 아니라 격지자 청약으로 가끔 집어넣어서 문제를 내서 골탕을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격승발 시험에 이제 우리 시험에 주로 이게 나오죠. 격승발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 격승발 어떤 분이 이 동그라미 빼놓고 발음해서 아주 안 좋은 발음이 나오는데 암기는 잘 되는 발음이죠. 그쵸? 발 좋습니다. 자,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예요. 그럼 도달주의를 취한다는 얘기는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 그럼 이 도달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요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달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요구하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론이 의사표시 보냈는데 가다가 없어졌다. 또는 의사표시가 너무 늦게 왔다. 그럼 이거는 불착이고 연착이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불착이나 의사표시의 연착의 경우에는 표의자 불이익으로 처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혹시 의사표시를 보내놓고 도달하기 전에 사정의 변화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죠. 사정의 변경이라는 얘기는 표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 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에 사정의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발송할 때는 사망에서도 살아있을 때 발송을 했다는 얘기고 발송 후 도달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는 발송할 때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었고 정상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효력은 그냥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요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된 우리 입법주의 4개는요. 이건 전부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이 도달주의지만 요지주의로 하자. 그러면 내가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요지주의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의사표시를 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표백주의나 발신주의로 하자라고 특약으로 달리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관련돼서 우리 책으로 가면 이제 106페이지부터죠. 자, 106페이지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의사표시가 효력 발생하는 입법주의는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죠. 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종류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상속의 포기 이런 것들이요. 유언, 유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대부분 다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거에 관해서 우리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해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발송 후 사망하거나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됐으니까 발송할 때는 정상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뭐 원칙제 구체적으로 볼 건 없고 설명이 된 겁니다. 자, 도달주의 원칙이다. 이때 도달이라 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 지배 안에 들어가서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즉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때, 이때를 도달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요. 그래서 뭐 도달과 관련돼서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뒷부분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혹시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우편으로 송달을 했고 우편 송달 내용이 보통 우편이었던 거 하고 그다음에 등기나 아니면 내용 증명 우편이었다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우편 송달 후 반송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 우편 송달 방법이 보통 우편이었다 그래도 반송되지 않았어도 이때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없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도달 추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등기나 내용 증명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도달이 추정이 되는 거죠. 이 등기나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 수신인에게 직접 손에 쥐어주거나 그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자에게 쥐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달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전제가 되고 이런 설명이 없이 바로 이런 판례가 나오니까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런 설명을 먼저 전제로 하고 채권 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는 자에게 송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자에게 송달이 됐는데 채권 양도 통지가라고 하는 게 내용 증명 방식으로 보낸 겁니다. 이때 사회관념상 등기 우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 그것도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이 됐다. 결국은 보통 우편이나 다를 게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전제가 되는 게 앞에 지금 많이 잘라내서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게 등기 우편 방법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 우편 방법으로 보냈지만 이런 상태다. 그러면 송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수령 거절인데요. 이 수령 거절도 좀 틀린 내용이 있어갖고 제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놨고요. 자, 여러분 책에는요. 그 수령 거절과 관련돼서 108페이지에 양쪽 괄호 2번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수령 거절이죠. 이 수령 거절의 경우에는 좀 지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다 지우고 요 내용을 조금 써놓을게요. 예, 잠깐 멈춰놓고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어야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수령을 거절했어도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절했으면 도달로 취급해 왔어요. 하지만 2008년도의 사건이 2009년도에 판결이 나면서 2009년도 벌써 10년 됐네요. 의사표시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전에는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그래서 수령을 거절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무조건 도달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판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 요 내용을 우리 거기 108페이지에 있는 수령 거절곡을 좀 지우시고요. 자, 격지자나 대화자냐라고 하는데 격지자, 대화자 모두 도달로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격지자와 대화자의 개념은 거리의 개념이 아닌 시간적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즉 공간의 개념이 아닌 시간적 개념이다. 그렇죠? 시간적 개념이에요. 공간. 멀리 떨어져 있어야 격지자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내가 한 의사표시가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대화자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의사표시했지만 즉각적으로 도달하지 않으면 그게 격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격지자냐 대화자냐라고 하는 거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식이 앞에서 봤잖아요. 그거는 발신주의였다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그쪽에 가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설명하고 갑니다. 입증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여기에 우편물이 등기 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 해둔 경우에 그러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뒀다는 얘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납부의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 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우리 앞에서 봤듯이 채무자가 아닌 그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이 됐다. 그것도 등기우편 방식으로 보냈다. 여기도 등기우편 방식으로 보냈다. 그건 겁니다. 예, 같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도 같이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이 됐기 때문에 반송되지 않았다라 해서 송달 추정되지 않는다고 여기도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민법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주소지에 송달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송달, 즉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도달주의의 효과는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중요한 거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이에요. 의사표시 불착 내지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돌아가고 발신 후 사정의 변경, 그래서 앞에서 법조문에서 봤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사망을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달주의 예외가 발신주의죠. 도달주의 예외가 발신주의에 우리 확답 3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사격이었는데 이 확답 중에서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는 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격승발 이렇게 좀 해두세요. 이게 승낙이 아닌 격지자의 청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격청발이 아니고 격승개시 이응을 빼면 발음이 이상해진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라도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박스 안에 문제로 나오면 요거 그냥 요거 2개 골라낼 줄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죠.
의사표시의 공시성들은 표의자 과실 없이, 여기서 중요한 말은 표의자 과실 없이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우리 민법이 아닌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시송달할 수 있는 요건은 우리 민법 113조에 나와 있죠. 113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시송달 방법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다는 얘기예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 이것도 그러면 우리 사법시험에도 1차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시송달에 관해서 민법 규정이 있는 거죠. 민법 규정이요. 공시송달의 요건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방법만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표의자 과실 없이 이건 거예요.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공시송달할 수 없다. 그럼 공시송달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공시송달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 절차 및 효과인데, 자,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표의자가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을 하죠. 공시송달을 신청을 하면서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에서 그 서류를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그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거죠.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가 경과됐답니다. 아니면 해외에다 해야 될 공시송달 같으면 2달이 경과돼야 됩니다. 경과되면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주가 경과되거나, 2달이 경과돼야 되죠. 해외에다 해야 될 공시송달을 국내에다 했을 때는 2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면 송달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뭐 국가기관 같으면은 관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이제 공보라고 하죠. 공보에 게재하거나 아니면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공고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명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원의 명령 없이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만 가지고 송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시송달 절차인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절차 효과, 요 내용 이대로 보시고요. 그러면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규정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본서에 보면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른다. 다만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그 효과는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이건 법원 게시판이에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다 해야 될 건 2달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절차 그대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다 라고 하는데,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가기는 갔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냈습니다. 송달했습니다. 송달해서 얘가 의사표시를 수령을 했어요. 수령을 하는데 얘가 제한능력자인 상태였다. 그럼 제한능력자라고 안 되면 그냥 편안하게 17세라고 해볼게요. 17세에게 도달했다. 그러면 그 송달로서 상대방에게 표의자가 너 수령했으니까 효력 발생했다라고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도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는 송달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혹시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 주장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얘는 도달을 주장할 수도 있고 부도달을 주장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선택하는 대로 쫓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 제한능력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정 대리인이 이 도달 사실을 안 때는, 그럼 도달 사실을 안 때는 그때부터는 다시 대항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급해서가 아니고 그때부터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말이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안 때부터는 그때부터 송달 주장할 수 있다.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 내용도 이제 잠깐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빈칸에다가 한 페이지씩 건너뛰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메모를 해놓고 요 테마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112조에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는데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라고 해놓고 수령 능력자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 능력이 없는 자를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령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일률적으로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 없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효력인데 원칙으로 수령 무능력자가 의사표시 수령한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가 여기 나와요. 수령 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니까 수령 무능력자가 도달 주장하면 도달이 되는 거고 부도달 주장하면 부도달이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효력 발생 주장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일정한 경우에 행위 능력이 있다. 근데 제한 능력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안 후니까 특별히 얘기할 건 없어요. 또 미성년자는 혹시 18세 이상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성년 의제가 됩니다. 또 피한정 후견인도 모든 법률 행위에 있어서 제한 능력자는 아니죠. 법원에서 정해준 행위만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 자예요. 근데 그거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여기서 끝냅니다. 그냥 또한 이쪽 부분부터는 더 이상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거 한번 보시면 되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을 해도 발송 후 사망했죠.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정당한 사정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내인 때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라고 한다면 그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쥐를 맞고 나갔어도 그냥 무조건 도달이 아닙니다. 객관적 상태에 놓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27회 같은 벌써 5년 전에 나온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게재된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럼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 때까지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왜냐하면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송할 때는 정상인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수출을 거부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판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될 게 우편물 수출을 거절했을 때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이 도착했다. 그럼 상대방은 이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던 걸 자기 스스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해제가 된 거거든요. 법정 해제에 있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받는 자는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의 내용은 뭐겠구나. 왜 해제하겠다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의사표시 보냈을 때는 이 의사표시의 내용은 해제하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일 것이다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 수치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을 좀 고치자고 했고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2번 지문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서도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다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법률행위 대리에 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법률행위였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대부터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하지 못할 사정이 됐을 때 법률행위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법률행위 하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그거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